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방역 패스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90%를 웃도는 상황이라서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백신 접종률이 더 느는 것도 아닌데 방역 패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방역당국도 방역 패스로 접종률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 수가 성인 인구의 7% 미만으로 줄었는데도 전체 위중증 환자의 그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방역 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상승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 발생의 주 원인인 미접종자 감염 차단이라는 얘기인데요. 방역 패스로 인한 불편과 기본권 침해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프라자.com.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리얼 아메리칸 픽업 트럭 2022 콜로라도 출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합니다. 예약 없이 가장 먼저 익스프레스 서비스, 어디든지 찾아가는 픽업앤딜리버리. 새로 산 콜로라도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2022년 콜로라도부터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곽도원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등 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5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 생각,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은요, 2022년 신년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장욱현 시장 연결해서 새해 시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매번 직접 뵈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새해 이렇게 또 뵈니까 또 남다른 느낌이 들고요. 떡국은 드셨는지?
네, 떡국 먹었죠. 아, 네. 네. 나이 한 살 더 드시고 오셨습니다.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올해 호랑이 기운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 만드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덕담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지난주 방송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단체 조항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올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볼까요? 네, 올해 첫 번째 허순교의 청년생각에서는요.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통합 논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동 예천의 행정통합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자,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청 이전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자, 이 논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살펴보려면 경북 도청 이전 역사부터 간략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네. 그 1981년 경북 대구시가 대구치갈시로 분리되면서 이제 도청 이전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어요. 특히 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30년 만에 부활을 하면서 네. 이제 경북도의회 출범 1주년인 1992년 경북도의회에서는 도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그래서 94년에 동명기술공단이라는 곳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용역 결과 처음에는 안동시 풍산, 구미시 해평, 포항시 기계 이 세 군데를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가 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공정성 논란부터 해서 뭐 절차적인 부분까지 논란이 많아가지고 결국에 최종 후보지가 6군데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도의회에서 결론을 못 짓고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95년부터 2006년까지 이의근 경북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이 도청 이전 논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 뭐 갈등도 있고 또 네네. 그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도청 이전 논의 자체가 이의근 지사 그 재임 시절에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굉장히 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분리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도청을 경북 지역으로 옮기자 이런 논의는 시작이 됐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워낙 유치하려는 지역도 많고 이 목소리가 좀 팽팽하다 보니까 유보가 됐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자, 이 논의가 좀 본격화됐죠. 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 12년 동안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정을 이끌었는데요. 네. 경북도청 이전만큼은 저는 김관용 지사의 추진력이 돋보인 정책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임하자마자 새 경북 기획단 내에 도청 이전 TF를 출범시켰고요. 또 당시 지역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그렇죠. 한나라당과의 어떤 계속적인 당정 협의회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김관용 지사는 경북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정치권 소속 정당 또 비슷한 사례 지역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와도 교류하면서 정말 그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도청 이전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켰어요. 특히 이 도청 이전 논의 같은 경우 지역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평가단 구성에도 뭐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2008년 6월 8일 저도 이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지금의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군 일대로 호명면 일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2008년 6월 8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역으로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된 논란이 있었던 공정성 문제 해결하면서 빠르게 추진을 했고 속도를 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청이 이제 경북 북부권인 안동시 예천군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제 이전 예정지가 안동시 풍천면 그리고 예천군 호명면의 경계 지역이지 않습니까? 같은 생활권 내에 이제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접경지구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유치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죠. 이렇게 두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유치하는 경우니까 네. 그 지역 간의 어떤 상생의 의미도 담지 않았겠습니까?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전 유치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을 하면서 드러납니다. 도청 신도시 계획을 살펴보면은
2010년부터 16년까지가 행정타운 조성 단계인 1단계고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 활성화 단계인 2단계, 그리고 2021년부터 2021년까지 완성 단계인 3단계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행정구역이 달라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점만 열거하다 보면 방송이 끝나가지고 네네네. 제가 저 한두 가지 사례를 들면요. 그 도청 신도시에 풍서초등학교가 있고 풍천중학교가 있어요. 이게 소재지는 안동인데 학생들의 다수 거주지는 예천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급식비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원을 부담하는 주체는 안동시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예천 군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안동시와 예천군이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19년에 생겼던 예. 문제입니다. 학교는 안동에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예천 학생들이라서 서로 이제 예산 부담 부분에 관해서 책임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다른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뭐 기구라든지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급식비 지원 갈등 말고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그 광역 소각장인 경북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안동시였는데 영향을 받는 다수 주민들은 예천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협의체 구성할 때 예천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냐, 뭐 네. 예천을 패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북도청 신도시 현안 문제는 안동과 예천이 따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경상북도 의회, 안동시, 예천군, 또 경북개발공사 등등 이렇게 여러 단위들이 참여하는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협의체가 2019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당시에 그때 의제가 한 20건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하고 협력으로 풀자라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문경과 상주 간의 추모공원 건립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행정구역 경계면에서 생기는 문제가 왕왕 있고 이런 협의체 하나만 가지고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어떤 쟁점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명칭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두 기초자치단체가 하나가 되면은 이름을 하나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양식으로의 명칭이 안동시도 될 수도 있고 아무 예천군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안동 시민 입장에서는 안동시가 좋을 것이고 예천 구민 입장에서 예천시가 좋을 거예요. 내세우고 싶을 거고. 그래서 두 이름을 살리자 해가지고 안동 예천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네네. 의견도 있고, 아니면 야 둘 다 쓰지 말자, 뭐 제3의 명칭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어떤 명칭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유명 드라마에서 그 경남 사천과 그 삼천포를 합칠 때. 그렇죠. 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사천하고 삼천포를 합쳤으니까 칠천포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나고요. 어떤 이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정 명칭이 뭐 지금 기울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행정통합 논의랑 같이 맞물려 되니까 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북도청 신도시의 명칭을 정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동 예천 행정통합 전에 요 신도시 구역 자체를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네네. 들어 충청남도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군과 홍성군 또 걸쳐져 있거든요. 여기는 내포 신도시라고 하고요. 전라남도 도청은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에 걸쳐져 있는데 여기는 남학 신도시라고 합니다. 뭔가 이런 신도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 그래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공모를 하니까 퇴계, 동천, 예안 세 가지 명칭이 후보군에 올랐어요. 퇴계는 우리 퇴계 이양 선생님의 그렇죠, 네. 호고요. 동천과 예안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안동 예천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 예천의 동과. 앞글자를 따면은 예안이 되고요. 뒷글자를 따면 동천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칠천포랑 좀 맥락이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논란이 된 거예요. 이 뭐 동천 예안 이게 무슨 소리냐, 뜬금없이 장난도 무슨 뭐 아니고. 근거도 이름 그냥 합쳐버린 거고. 네. 뭐 태기 이양 선생님 훌륭하지만은 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결국 기존의 명칭이었던 경북도청 신도시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지칭하는 명사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예. 이것을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름 하나 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이름이 대수냐고 한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말과 글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그 정체성과 역사성이 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역에서도 꽤나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들을 만족시킬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름도 그렇고 통합을 하고 나서 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건가도 쟁점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동과 예천 경계인 경북도청 신도시의 통합 청사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을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거는 뭐 명분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안동과 예천의 중간 지역인 도청 신도시의 통합 청사를 둬야겠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안동시청사와 또 예천 군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합청사 위치랑 맞물려서요. 이렇게 되면은 도청 이전 이후에 안동의 원도심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어요. 네. 그래서 행정통합이 이런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도심,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청사를 합치고 이전하는 문제를 넘어서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네. 저는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뜨뜻미지근한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통합 이후에 기존의 안동 예천의 구도심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발전 방안이 좀 미흡하고 이런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좀 이 논의가 미지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빤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행정통합 이전에 이런 국회의원 선거구부터 좀 합치자, 이게 단계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어요. 군의군이 이제 대구시로 편입하게 되는데, 자,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동과 예천 선거구 획정 요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생활권이 비슷한 문경 상주가 하나로 합쳐지고 안동 예천이 하나로 합쳐지는 요구가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군의가 이제 대구 광역으로 편입하게 되니까 현재 군의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가 인구가 한선이 미달이 돼요. 그래서 예천을 의성 청송 영덕에 붙이면은 인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동과 예천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분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통합 논의와 또 다른 또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이 전 단계로 추진됐던 선거구 통합이었는데 이게 다시 분리가 되면 오히려 또 논의가 후퇴하게 되는 셈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최근 이 행정통합 논의를 보면요, 경북도청 신도시를 제외하고 특히 기존의 예천군에서는 미지근합니다. 네. 자, 안동 지역 일부 정치인들만 좀 이 당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지어 안동의 기존의 원도심 주민들도 예전만큼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경북 도청 신도시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좀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네.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찬성 반대의 목소리만 요란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이냐 아니냐를 내려놓고 현안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는 낮은 단계 실천, 다른 대안,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간의 괴리가 좀 생겨버렸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자치단체 조항이 있는데, 자,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항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어떤 유럽연합 같은 모델입니다. 저는 행정통합의 절충안으로 안동 예천 특별연합 같은 논의가 이번 지방선거에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협력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나중에 좀 통합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 안동시장 예천군수 경북도지사 선거가 있는데요. 좀 후보자 소속 정당에서 이런 특별자치단체 조항 같은 좀 절충안을 통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에서 지금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하는 행정통합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비율을 뭐 마냥 바로 결혼할 수 없다. 만나서 밥도 먹고 연애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이 낮은 단계의 연합이 좋은 선행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22년 신년 인터뷰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군단체장을 연결해서 이 시청과 군정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영주시입니다. 영주시 장욱현 시장을 연결해서 새해 시정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장 장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듣고 계신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또 2년에 걸쳐서 이번 사회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은 힘찬 기상을 품은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영주 시민 여러분 희망하는 모든 일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 영주에도 정말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첨단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했던 점, 한 네. 점,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던 점이 우리가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네네. 먼저 첨단 배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데 이어서 작년에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또 KTX 이음이 개통이 돼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막 경제, 문화, 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농업이 판로가 온라인으로 이제 대폭 확장된 점입니다. 네네. 아시는 대로 영주시의 영주장날이라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5배가 상승해서 37억 원이나 매출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에서도 28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도내에서 우리 이 사이버 매출이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유통환경 변화에 아주 빠르게 이렇게 대응해 왔다는 점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점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51개 부분에서 무려 51개 부분에서 수상과 뭐 정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민원 관련해서 원수도 민원 창구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그리고 도내에서 민원행정 추진 실적으로 최고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주 드물게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을 우리 영주시의 삼각지 마을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요. 네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박람회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이제 성원과 함께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해준 영주시청 전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기분 좋은 일들, 수상 소식도 많았고요.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의 성과라든지 영주 장날의 매출 증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성과가 많았는데 자, 올 한해에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또 시정을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간 더 펼쳐져야 될 사업입니다만은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이 사업 계획이 조속히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빨리 이렇게 이제 공단을 조성하는 일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미 이제 우리 동양대학교에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말이죠. 이런 이제 학과를 좀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이제 모집이 들어가는데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KTX가 개통이 돼서 이제 원화의 영주를 실현했는데요. 1시간대요. 네. 예, 여기에 더해서 중부권 동서횡단출도도 저희가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힘을 쏟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이 상당히 우리 유통 환경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중요한 우리 이제 농특산물 판로가 되는데 100억 시대를 앞당겨 가야 되겠다. 이런 그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올해는 영주에 문화의 중심지가 될 이제 선비세상 그리고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씩 미뤄졌었는데 네, 이 개장을 하고 또 이제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이 큼직큼직한 행사가 네. 우리 영주의 미래를 향한 도약대가 될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역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인데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고 올해도 그 노력이 계속 될 텐데 자, 구체적인 새해 계획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베어링 전담 조직을 진작에 신설해가지고 이제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고요. 네. 2018년도에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작년, 재작년에는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고 또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경북개발공사와 이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목표는 2026년에 이 산단 준공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영주에 이제 베어링 관련해서는 앵커 기업인 베어링 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벨리스 코리아 같은 이런 이제 경영 소재 기업이 있어서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려면은 시제품 개발이나 인력 개발
또 시험 평가 이런 것들 이제 국가 지원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좀 더 이렇게 이 중소기업이 여기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입주기업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베어링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공단이 조성되면 바로 입주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으로서는 이 지역 경제 발전,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기업과 투자 유치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요한 이야기들 위주로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예. 자, 조금 전에 언급 주신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올해는 또 예정이 또 돼 있습니다. 준비에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엑스포는 원래 9월 30일에서 10월 23일까지 24일간 열리는데요. 우리 풍기 인삼축제가 20여 회가 넘게 이제 진행됐습니다만 최초로 열리는 국제 행사이고요. 네. 또 이건 이제 지금까지 인삼은 먹거리 또는 그 한약재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방향 모색이 장이 될 것입니다. 네.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투입 중이고요. 여기에는 풍기인삼을 테마로 하는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에 거쳐서 온라인 인삼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이 만약의 그 경우를 대비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라이브 커머스나 유튜브 생중계 또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는 우리 영주 풍기 인삼만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고려인삼 주산지 협회가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3,5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것들을 또 기대하고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자,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러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지만 곧 있을 또 TV 대담에서 그때 또 못해들은 얘기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영주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영주시의 사자성어를 새 하두로 자아작고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옛 것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영주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려움 없이 개척해 왔고 어려운 도전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마음으로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불빛이 없다면 스스로 불빛이 되어서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지역의 꿈과 희망이 담긴 사업들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대비해서 남보다 한 발 앞선 자세로 우리 영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앞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해도 또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곧 뉴스데스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옥현 영주시장 연결해서 함께 시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순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김없이 대선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 이제 대선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출구조사를 해야 하는 방송 3사의 지지율 추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방송 3사의 수치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새해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조사인데 예. 이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3개 방송사 MBC, SBS, K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응답 조사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던 추세가 연말을 기점으로 새해 발표된
이 방송 3자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추세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전이 됐고 심지어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자,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이제 대선 때는 출구조사까지 해야 하는 방송 3사의 또 지지율 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네. 저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기준하고 있는 설문조사, 이게 TBS가 의뢰하는 KSOI,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설문인데 이번 주에도 결과가 나와 있죠? 지난 12월 31일 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 양일 동안 이제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41%, 윤석열 후보 37.1%, 예.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3.9%포인트, 약 4%포인트가량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제 방송 3사의 면접원 조사는 오차 범위 밖이었다면 자동응답 조사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가 9.2%, 거의 10% 가깝죠. 심상정 후보가 2.2%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또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 후보가 또 선두에 오르기도 했고 또 엠브레인 퍼블릭 같은 경우는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에 9%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지지율 하락세가 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하락세가 뚜렷해진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사람 때문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사람 리스크가 가장 크게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12월 달에 이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도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또 조사 결과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른바 투스톤즈 갈등도 2030 MZ세대의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긴급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모든 리스크와 변수가 이제 인물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자체의 좀 후보로서의 결함을 좀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보이지 않나 싶은데, 자, 이런 것들이 2030 표심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 선거.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되고 있는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도 참 중요하잖아요. 20대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0대도 중요하고 20대도 중요한데 묶어서 우리가 MZ세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MZ세대가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또 2030 세대가 탈이념적이지만 이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30대가 살짝 진보라면 20대는 살짝 보수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 부모님 어머니 이 선배 세대의 영향도 있을 텐데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는 그래도 앞서는 추세였는데 이 배우자 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런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20대에서도 뭐 한쪽으로 확 쏠리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 신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하락한 결과로 나타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추세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이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또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조금 전에 또 이제 1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안철수 후보인데 실제로 네.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10%를 넘기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 이제 안철수 후보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와 기분 좋아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쾌재를 불렀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은 것이 네.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반사이익이 아니라 스스로 또 만들어낸 이유도 있다라고 또 원인 분석을 하지만 이유 분석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 후보가 가져간 반사이익이 또 있다고 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안 후보로서는 뭐 달가운 일인 것이고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10%대 지지율도 지금 나오고 있고 15%, 16, 17, 17, 18% 이렇게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층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후보와 또 단일화 필요하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가 이른바 이 조크,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판을 또 이끌고 갈 수 있고 판에서 또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안 후보로서는 남아있는 60여일 동안에 단일화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 선거에 주는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현재까지의 상황을 스스로의 성취로 볼 건지, 뭐 이게 어부질이냐, 반사이기로 볼 거냐, 안 후보 측에서는 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일으키게 될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해체, 거의 뭐 싹 다 이제 물갈이 한다, 그리고 재구성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지금의 흐름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것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은 알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후보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던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긴급 조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고 당이 또 선대위가 전체적으로 변한다면 하락했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겠죠.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연기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또 부담스럽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워낙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말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정책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네.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후보가 이 김종인 위원장의 긴급 조치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또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결단과 조치를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윤 후보대로 뭐 일방적이었다, 뭐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모양새가 매끄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면 이렇게 긴급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 강조를 하고 있는데 M여중 지지층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국면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4사람이 중요하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또 안철수.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와는 갈등을 빚고 있고 그래서 2030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는데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또 긴급조치, 또 비상수단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지율이 더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이나 윤 후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상황을 빚은 데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한다. 앞으로를 봐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4사람의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또 문제입니다. 연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는데, 자, 선대위 변화가 좀 생기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돌아와야겠죠. 당대표로서 지금 사퇴 요구에까지 직면해 있는 이준석 대표이니만큼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도 또 당원들로부터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당대표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후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준석 대표가 비판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태도를 또 고집한다면 그것도 이준석 대표도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형식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가져올 효과, 상승 효과, 긍정 효과는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차 파동, 울산에서 또 부산까지 갔다가 제주까지 갔다가 그런 잠행을 했던 파동 때만 해도 우호적이었지만 이번 파동은 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당대표라면 형식적으로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겠죠. 네, 당 내외로 이 관련된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 질문만 드리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필요한 대선 후보의 자질을 또 물어봤었는데요. 정책적 전문성이 32.2%로 가장 높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자질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눈여겨보는지 물어봤는데 정책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워낙 목말라 하는 것은 후보들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후보의 자질로서 은행과 품입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할 시간에 정책을 내놓아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더 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후보가 네.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